한국에서 큰 인기를 받았던 BJ 아영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녀는 캄보디아의 한 웅덩이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요. 그런데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아직 판결이 나지 않고 있을까요? 아영 씨가 실종되기 직전 들어간 클리닉부터 그날 밤 포착된 수상한 정황까지 사건의 전말을 모두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범죄 사건을 다루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3년 6월 5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경찰서로 한국인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 친구가 어제 오후에 나가고 연락이 안 돼요. 밤새 기다렸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신고자는 30대 한국인 여성이었는데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 온 또 다른 친구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실종자는 바로 33살의 변아영 씨. 아프리카 TV 출신의 유명 BJ였고 또 26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주로 일상과 먹방 콘텐츠를 올리면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었죠. 특히나 그녀는 해외여행 브이로그를 자주 올렸는데요. 점차 입지가 탄탄해지자 2016년 해외 진출을 노립니다. 중국 플랫폼에서 아잉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중국어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소통하려는 모습에 호감을 샀고 또 덕분에 충성도 높은 팬층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런 아영 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 캄보디아를 여행합니다. 정확한 방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매번 체류 기간은 짧았고 주로 수도인 프놈펜에 머물렀죠. 이 여행에 대해 주변에서는 휴식을 취하러 가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다 사건 발생 3개월 전 그녀의 SNS에 예상치 못한 소식이 올라옵니다. 저 BJ 생활 청산했어요. 당분간 일반인으로 살려고요. 한국 돌아가서 유튜브에 제 진실성이 담긴 영상 하나 올리겠습니다. 저도 듣고 보고 한 게 많은데 그냥 아영이 생각은 이렇구나 하고 봐주세요. 갑작스러운 은퇴 발표였죠. 여기에 팬들은 저마다 추측을 내놓는데 스토킹에 시달렸나? 곧 결혼을 하나? 우울증 아니야? 왜 갑자기? 숱한 의문이 있었지만 아영 씨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또다시 캄보디아로 향합니다. 그렇게 2023년 6월 2일 아영 씨는 친구와 함께 프놈펜에 도착해서 지인의 아파트에 머물게 돼요. 첫 이틀간의 스케줄은 잠깐 시내를 오간 게 전부였는데 그러다 6월 4일 오후 4시 아영 씨가 잠시 외출을 했고 그대로 실종됩니다. 그녀를 기다리던 친구는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닿질 않아요. 집 인근도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디서도 아영 씨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하루를 기다린 끝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건데요. 정작 캄보디아 경찰의 태도는 뜨뜻미지근했습니다. 바로 CCTV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실종 당시의 자세한 상황조차 파악하지 않는 거죠. 이게 외국인 실종이라 그런지 사건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 듯 보이는데 불과 하루 뒤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되고 이때를 기점으로 상황은 180도 급변합니다. 6월 6일 아침 프놈펜 중남부 칸달주에서는 공사 부지 정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인부들은 역할 나눠서 빠르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중장비 기사가 웅덩이를 흙으로 메우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막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던 그때 웅덩이 속에서 이상한 물체가 눈에 들어왔죠. 자세히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침대 매트처럼 쓰는 건띠리라는 전통 돗자리인데요. 빨간색 건띠리 동그랗게 말려서 밧줄로 묶여 있던 거예요. 작업자는 누군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물건을 치우려고 다가간 순간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반쯤 웅덩이 물에 잠겨있던 돗자리 밖으로 하얀 발이 빠져나와 있던 겁니다. 놀란 기사는 즉각 경찰에 신고를 했고 머지않아 현장에 폴리스 라인이 쳐졌죠. 돗자리 건져 올려서 조심스럽게 밧줄을 풀자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여성의 시신이 드러납니다. 육안으로는 특별한 외상이 보이지 않았는데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폭행 때문인지 물에 잠겨서 그랬는지 확신하기는 어려웠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속옷 중에 브레이지어가 없었고 또 팬티가 천이 반대로 거꾸로 입혀져 있던 거예요. 이걸 피해자가 스스로 잘못 입었을까요? 그럴 확률은 좀 낮아 보이는데 즉각 경찰은 성범죄 살인임을 직감합니다. 당시로선 시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소지품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먼저 신원 파악에 나섰죠. 육안상 20대 여성이었고 동남아 쪽보다는 동북아, 그러니까 한중일 계통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던 중에 하루 전날 실종 신고가 접수된 한국인 여성 아영 씨가 떠올랐던 거예요. 지문을 확보해서 여권 정보와 대조한 결과 99% 일치. 신원이 변아영 씨로 확인됩니다. 그녀의 사망 소식은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시에 언론은 각종 추측을 쏟아냈는데 특히나 강력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었죠. 이게 시기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캄보디아에서 유독 한국인을 노린 범죄가 많았거든요. 납치, 인신매매, 마약, 심지어 살인까지 벌어졌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희생양이 된 거다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 사건은 2019년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을 중심으로 마약 유통, 성매매 알선이 벌어진 대형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피해자가 버닝썬의 비밀을 폭로하려다가 살해당했다라는 추정이 나오기도 했죠. 이에 대한 근거가 뭐였냐고요? 그게 바로 아영 씨의 마지막 게시글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게 많다. 이 대목. 여기서 이제 버닝썬 중심 인물과 캄보디아 태자그룹의 연관설까지 다 얽히면서 힘이 실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의혹일 뿐 입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듯 대중의 관심과 숱한 의혹이 커지는 와중에 그녀가 도대체 왜 사망했는지를 알기 위해선 사인을 규명하는 게 급선무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유족 측에서는 부검을 좀 꺼려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시간이 지체될수록 사인을 알아낼 확률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결국 한국 대사관이 나서서 유족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그러는 사이 수사팀은 아영 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는데요. 아파트 내부, 인근 골목, 상점 CCTV까지 다 일일이 확인을 하는데 다행히도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됩니다. 6월 4일 오후 3시 57분 홀로 아파트를 나온 아영 씨는 15분을 걸어서 복항 클리닉이라는 진료소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중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곳인데 소아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에 또 침술까지 병행을 하는 의원이었어요. 아영 씨가 어떤 치료를 받으려 했던 걸까요? 그런데 그녀가 클리닉에 들어간 지 1시간 40분이 지나고 오후 5시 52분쯤 수상한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 의원에서 중국인 부부가 번갈아 나오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려요. 이내 문을 닫고 들어가더니 돌연 간판 불을 꺼버린 거죠. 이때까지도 아영 씨가 밖으로 나온 모습은 찍혀 있지 않았고요. 그럼 안에 있다는 건데 갑자기 영업을 종료한다? 수상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25분 뒤에 다시 불이 켜지더니 영업이 재개된 거예요. 결국 아영 씨는 자정이 되도록 진료소를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다가 캄캄한 밤이 된 후에 또 다른 수상한 모습이 포착됩니다. 6월 5일 새벽 0시 52분 파란색 승용차가 진료소 앞에 섰고 곧이어 조수석에 여성을 태우더니 사라집니다. 이 장면을 유심히 보던 경찰의 눈빛이 번뜩였죠. 이 익숙한 차량인데 이거 어디서 봤지?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른 영상들을 재생해 보는데 찾았다. 그건 바로
유기 현장 인근에 있던 CCTV였어요. 이 병원을 나선 파란색 차량이 6월 5일 새벽 5번에 걸쳐 유기 현장을 오갔던 게 확인된 겁니다. 다행히도 차량 번호 확보가 가능했고 바로 소유주를 조회했는데 그는 운전자 30살 중국인 남성 라이 웬차오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복항 클리닉의 남자 원장이에요. 동시에 조수석에 있던 여성의 정체도 드러나는데요. 차이 후이지엔, 클리닉 원장의 아내였습니다. 뭔가가 딱딱 들어맞고 있죠. 그 진료소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는 사라졌고 또 그 유기 현장에 다녀간 원장 부부. 그런데 이때쯤 시신을 감싸고 있던 돗자리에 정밀 감식 결과가 도착합니다. 지문이 검출된 거예요. 그것 또한 모두 부부의 지문과 일치했죠. 그야말로 쐐기를 박는 겁니다. 그렇게 실종 7일 차인 6월 11일 캄보디아 경찰은 살인 혐의로 부부를 체포합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그 클리닉을 운영하는 중국인 부부,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이 클리닉은 정상적인 병원이 맞을까요? 일단 중국 언론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아내 후이지에는 중국의 의사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과거에 전 남편과 함께 진료소를 운영했는데 얼마 못 가 둘이 이혼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 진료소를 꾸렸는데 장사는 신통치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자신보다 9살 연하인 남성 웬차오를 만납니다. 이 웬차오는 가난한 집안 출신에 일정한 직업도 없이 그냥 막노동하고 일용직을 전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내 후이지엔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죠. 2021년에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에 이 남편이 아내의 진료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좀 이상하죠. 정식 의사 면허 없어요. 아니 의료 교육조차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환자한테 수액도 놓고 약도 조제해주고 한약을 다리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진료죠. 근데 중국이어서 어찌어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23년 초에 후이지엔이 딸을 출산하면서 이제 이 병원에, 의원에 잘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업무가 남편에게 넘어가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자 부부가 고민이 커지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이 불법 진료가 중국 공안한테 적발이 되면 일이 아주 커집니다. 그렇다고 이 병원을 접기엔 남편은 학벌도 능력도 없잖아요. 고민을 막 하던 아내는 결국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캄보디아로 이주하자라고 선택합니다. 특히나 푸놈펜에는 중국 화교가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도 나쁘지 않을 거라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부부가 캄보디아에 와서 복항 클리닉을 열었던 거고요. 이후엔 남편의 불법 의료는 더 대담해집니다. 수액을 놓는 건 당연했고 침 시술까지 했대요. 자기가 약 다 처방해지고 이건 무슨 완전 의료인 행세를 한 거죠. 근데 이러고도 여태 의료사고가 없었던 게 신기할 정도예요.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살인 혐의로 검거된 이 부부를 경찰이 강하게 압박을 하자 남편 웬차우가 먼저 입을 떼요. 제가 그 여자 6월 5일 그날 처음 봤어요. 근데 약쟁이였어요. 진료소에 들어오자마자 몸 상태 안 좋다면서 대뜸 주사를 놔달라는 거예요. 그 불법 약물이라서 제가 안 된다고 했죠. 대신에 면역력에 좋은 혈청 수액을 제가 놔줬어요. 그가 말하는 그 혈청 수액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피로 회복용으로 중국에서 흔히 쓰는 알부민 주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차오가 아영 씨에게 수액을 연결해주고 자기는 휴게실에 가서 핸드폰을 했다라고 진술을 하게 되죠. 그러다 1시간 뒤에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러 갔는데 이때 아영 씨가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급히 응급 심장약 먹이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는 진술.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되고 보니까 웬차오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불법 의료가 들통날 게 가장 무서운 거죠. 그래서 웬차오는
자진 신고하는 대신에 그냥 시신 유기를 선택했다고 말하는데요. 빨간 돗자리 깔고 시신 올려서 말고 이제 밧줄로 묶었죠. 그 유기 장소로는 자기가 자주 가던 칸달주의 낚시터가 떠올랐는데 일단 거기가 인적이 드물고 또 물 안에 이제 버리면 시신 부패가 빨리 될 거라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렇게 6월 5일 새벽 0시 52분에 웬차오는 자기의 파란색 승용차를 몰고 왔고 아내한테는 우리 야식 좀 먹자 라면서 데리고 나온 거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는 아내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몰래 시신을 트렁크에 실어놨대요. 그리고 이후에는 아내를 식당에 먼저 내려주고 자기 혼자 낚시터로 가서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거 감지하셨나요? 경찰 또한 몇몇 부분에서 의문을 품었어요. 우선 웬차오는 그날 아영 씨를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전날인 6월 3일 오후 12시쯤에도 아영 씨가 이 진료소를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당일은 두 번째 방문이었던 거죠. 게다가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에 브레이저가 없었고 팬티는 거꾸로 입혀져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아내는 아무것도 몰랐다. 이걸 강조하는 듯한 진술도 어딘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왜냐면 기억하시죠? 아영 씨가 진료소에 들어가고 이후에 아내가 남편하고 같이 나와서 두리번거렸잖아요. 아니 그걸 다 이제 기록이 남아있는데도 아내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언뜻 봐서는 아내를 의도적으로 사건에서 배제시키려는 것 같죠. 그래서 경찰이 이 의문점들을 지적하자 웬차오가 급히 말을 바꿉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예. 그 여자가 2번 온 건 맞고요. 혈청 주사도 그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 여자가요. 사실 팔에 주사 자국이 엄청 많았어요. 저는 마약 같은 거 엮이기 싫어서 2번째 왔을 때 그냥 침대에서 자고 가라고만 했거든요. 근데 죽은 거예요. 그 이유는 저도 몰라요. 아니 뭐예요. 이게 좀 진술이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속셈은 뻔했죠. 그러니까 불법 의료의 책임을 피하고 모든 걸 피해자한테 덮어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폭행 관련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면서 오히려 부검하면 다 아는 거 아니냐라고 당당하게 나오고요. 아내 역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공범이 아니라고 고집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부한테 자식이 있잖아요. 부부가 다 잡혀가면 어린 딸이 혼자 남으니까 아내가 혐의를 긋고 부인하고 남편이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들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걸 낱낱이 밝히려면 다시 한번 부검이 중요합니다. 과연 유가족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다행히도 유족은 부검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부검 자체는 사건 발생 40일이 지나고 나서야 마무리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부패가 너무 심각해서 정확한 사인 추정에 실패하게 되죠. 그저 단순히 질식사한 것 같다라는 아주 단편적인 추정만 얻게 된 거예요. 사실 이 과정이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데요. 그 캄보디아의 부검 기술이 너무도 부족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정밀 검사를 할 인력도 장비도 제대로 없어서 제3국에다가 의뢰를 했을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지체된 거죠. 부검을 해보니 시신에서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는데 워낙 부패가 심했고 또 여러 가지 그 부족한 이슈로 인해 그 내용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아영 씨가 프로포폴로 사망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프로포폴이라는 건 수면 마취에 쓰이는 정맥 마취제예요. 이게 몸에 들어가면 1분 이내에 툭 하고 빠르게 잠에 들게 되죠. 근데 이게 동시에 도파민 분비를 촉진한대요. 그래서 막 머리가 개운해지고 강한 쾌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한국은 프로포폴을 마약으로 지정을 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지만 캄보디아는 규제가 느슨합니다. 또 저렴한 값에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처방받는 게 가능하고요.
앞서 부검을 통해서 질식사로 사인이 추정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프로포폴이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로 잠이 들잖아요. 근데 의료진이 옆에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행여 기도가 막히거나 폐 기능이 손상돼서 죽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프로포폴은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망 이후에도 분해가 이어진대요. 특히나 시신이 물속에 잠겨서 부패가 촉진되면 그 속도, 분해 속도는 더 빨라지고요. 이 일련의 정보를 토대로 일부에서는 프로포폴을 맞았더라도 시신에서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또한 주장일 뿐 피해자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상한 점이 더 있는데요. 시신에서는 정액이나 남성 DNA가 검출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캄보디아 경찰은 유사 성폭행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고 그에 따라 중국인 부부를 고문을 동반한 살해 혐의로 송치합니다. 자, 참고할 사항이 있어요. 캄보디아 형법은 살인을 4가지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인 고의살인, 계획살인, 독살, 그리고 고문을 동반한 살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문은요,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강간도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캄보디아 측에서는 속옷이 뒤집혀 있었다라는 점을 근거로 강간살인을 의심해서 고문살인이다라고 기소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영 씨가 실제로 어떤 모진 고문을 당했다는 뜻으로 이해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2023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6년 현재까지 여전히 수사 중에 있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답보 상태인 데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건 일단 핵심적인 왜 죽었는지 그 사인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영 씨가 왜 죽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니까 그 다음 단계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의료사고인지 살인인지조차 결론이 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진료소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격자도 CCTV도 없습니다. 아영 씨가 그곳에 들어간 뒤 유기되기까지 약 8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공백이 있는데 현재로선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피의자들 말에만 기대고 있죠. 근데 그 진술조차 계속 바뀌고 진실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혈청주사를 놨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발작을 일으켰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마약을 한 것 같다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또 아내는 시신 6일 전혀 몰랐다?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러니까 무슨 해결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사법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워낙 이곳이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범죄가 좀 판을 치는 곳이라는 건 아실 테고 그만큼 신뢰할 만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죠. 심지어 이 절차도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게다가 캄보디아 사람 입장으로는 중국인이 일으킨 한국인 살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모두 외국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겠죠.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유가족은 오죽할까 싶고요. 현지 수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 부디 아영 씨의 죽음의 이유가 이렇게 미스테리로 남지 않고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과연 6월 4일 복항 클리닉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진료소 불이 꺼지고 다시 켜졌던 그 25분의 공백.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2025년 1월 3일 중국 배우 왕싱은 설레는 마음으로 캐리어를 챙겨서 공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 비행기 타고 5시간 만에 태국의 수도 방콕에 도착했죠. 그는 가는 내내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4일 전에 영화의 주연으로 발탁됐기 때문입니다. 왕싱은 사실 중국에서 싱싱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31살의 남자 배우입니다. 20대 때부터 꾸준히 활동하긴 했지만 워낙 치열한 이 연예계 경쟁 때문에 빛을 그닥 보진 못한 케이스예요. 그래도 중국에서 꽤 인기몰이를 했던 장미의 이야기
호소홍련, 헌죄도감 같은 드라마에 조연으로는 꾸준히 출연했고요. 30살이 되고는 여전히 업계에서 주목을 받진 못했는데 그래도 오디션 전전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중요한 배역은 따내지 못해 상심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인 2024년 12월 29일 그는 우연히 중국 메신저 위챗에서 배우 모집 공고를 발견합니다. 그것도 태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름으로 올려진 글이었어요. 태국과 인근 로케이션에서 함께 촬영할 배우를 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왕싱은 큰 기대 없이 일단 지원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신을 조 감독이라고 소개하는 진찬이라는 사람인데 왕싱의 프로필이 너무 마음에 든대요. 그러면서 영화 일정이 좀 급하니 일단 이 위챗에 영상통화라도 바로 오디션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왕싱도 급하게 준비한 대본 연기했고 예상치 못하게 주연으로 덜컥 발탁이 된 거예요. 정말 왕싱 입장에서는 일생일대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거죠. 이때 조 감독 진찬이 말합니다. 영화가 이미 제작에 들어가서 시간이 별로 없다. 왕싱이 좀 빨리 태국으로 와서 촬영에 합류를 해달래요. 왕싱은 기꺼이 그러겠다고 수락했고요. 물론 여기서 왕싱의 연예계 친구들은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모든 게 지금 갑작스러우니까요. 어떤 영화를 찍는지 또 어느 제작사가 만드는지 신중하게 좀 알아봐라 조언을 했죠. 하지만 오랫동안 절박했던 왕싱은 조언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번 찬스 놓치면 나이는 들어가는데 더 이상 주연이라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오디션에 합격한 지 불과 4일 만인 2025년 1월 3일에 그는 방콕에 도착합니다. 공항에서 그를 마중 나온 조 감독 진찬과 조우를 했고 차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까지도 왕싱은 여자친구에게 수시로 연락을 보냈죠. 이때 온 문자를 좀 보면 조 감독을 만났어. 촬영지로 바로 이동하려고. 하지만 이 문자를 끝으로 연락은 두절됩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여자친구가 이 두 사람만 사용하는 커플 앱을 열게 돼요. 거기에 GPS 추적 기능이 있었기 때문이죠. 앱에서 남자친구 왕싱의 위치를 보는데 뭔가 이상해요. 분명 첫 촬영이 방콕이라고 들었는데 GPS상 남자친구가 방콕을 넘어서 북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얼마 후엔 점점 더 외진 지역으로 들어가더니 끝내 태국의 북서부 메소 지역에서 GPS는 완전히 끊기고 맙니다. 여기서 잠깐 메소 지역에 대해 알아보면 이곳은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지대입니다. 대부분 주위가 무성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경찰의 진입이 쉽지 않은 곳이죠. 그렇다 보니 범죄자들은 태국에서 미얀마로 이동하는 주요 경로로 메솥을 거친다고 합니다. 한편 그 국경을 넘어서 있는 미얀마는 아시다시피 오랜 세월 동안 군부와 반군 간의 내전이 계속되고 있죠. 국가 치안이 극도로 위험해요. 태국 메솥에서 국경 지나면 미얀마의 미야와디 지역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진짜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미얀마 무장단체인 카렌 국군 KNA의 지배하에 있는데 이게 사실상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어요. 게다가 미얀마가 어떤 곳이죠? 워낙 부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범죄가 벌어져도 거액의 뇌물만 주면 다 무마돼요.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범죄 조직들이 미얀마를 주둔지로 삼고 불법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중국인은 무비자로 태국을 쉽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태국 관광객의 상당 부분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다시 왕싱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위치가 메솥에서 끊겼다는 건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중국인을 타깃으로 한 인신매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걸 파악한 여자친구가 곧장 중국 공안에 연락하고 또 더불어 태국 주재 중국 대사관에도 연락을 합니다. 남자친구 실종됐다, 도와달라고요. 하지만 돌아온 반응이 좀 차가웠어요. 아니, 성인 남성이 잠깐 연락 안 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그렇게 걱정되면 태국 현지 경찰에다가 직접 실종 신고하래요. 근데 사실 이건 대사관이 해줄 일 아닌가요? 어쨌든 현지에 신고도 했죠? 근데 별다른 대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딘가 수사를 좀 미루는 듯한 분위기도 있고요. 사실 여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태국 경찰과 범죄 조직 간의 강한 유착관계 때문이에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태국의 범죄 조직들은요, 정부 관리는 물론이고 경찰에 심지어 군 장성들까지 다 같이 연루된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권력층이 뒤를 봐주니까 범죄 조직은 쉽게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인신매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조직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관련자도 많아요. 그러니 더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가 강하고요. 하물며 자국민인 태국 사람도 거래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적인 이야기인데 10년 전인 2015년에 태국 정부가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을 적발한 적이 있어요. 이때 100여 명이 기소가 되고 62명이 유죄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범인들 중에는 과거 국가안보부에서 고위직을 했던 전직 장군도 있었고요. 전직 공무원, 경찰관들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태국의 현실이었던 거죠. 어쨌든 왕싱이 실종된 지 이틀째인 1월 5일 중국도 태국 경찰도 지금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해하던 여자친구가 결국 중국의 SNS 웨이보에다가 실종 소식을 공유합니다. 자국민들에게라도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 수사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였어요. 다행히 왕싱이 아주 유명하진 않아도 얼굴이 익숙한 배우였기 때문에 실종 소식이 빠르게 SNS에 퍼졌고요. 또 고맙게도 다른 연예인들까지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더불어 중국 언론들도 앞다투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헤드라인을 보면 배우 왕싱, 태국 미얀마 국경에서 실종. 당시 이 게시물은 웨이보에서 실시간 검색 1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온 중국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제보들이 쏟아집니다. 최근에 자기 지인도 태국에서 실종되었다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 자기도 납치됐다가 겨우 살아나왔다는 증언까지 나와요. 이 내용이 너무나 놀라운데요. 그간 알게 모르게 비일비재했던 일이 드디어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죠. 먼저 그 첫 번째 제보는 왕싱이 실종되기 한 달 전인 2024년 12월 2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25살의 중국인 남성 모델 양쩌치가 태국에 갔다가 실종돼요. 그의 마지막 위치가 어딘 줄 아세요? 메소시였어요. 사실 양쩌치는 얼마 전 우연히 위챗에서 승무원 모집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지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원 당일에 관련자가 연락이 왔고 위챗에서 면접을 진행했죠. 이후 수법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일할 수 있는 승무원이 필요합니다. 즉시 태국으로 와주세요. 라는 요구 받았고요. 양쩌치는 좋은 직업을 구한 것 같아가지고 곧장 베이징에서 방콕으로 출국을 합니다. 12월 20일 아침 그는 방콕 공항에 도착을 해서 항공사에서 마중 나온 차량에 탑승합니다. 하지만 이 차는 방콕 시내가 아닌 메소스로 향했죠. 이동을 하던 중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양쩌치가 몰래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돼요. 하지만 잠시 후 친구들이 이걸 받고 전화를 걸었을 때 이미 핸드폰은 꺼져 있었어요. 그렇게 양쩌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요. 그러다 12월 29일 실종 9일 만에 가족에게 연락이 옵니다. 짧은 영상 메시지였는데
자기는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죠. 근데 이걸 끝으로 더 이상의 연락은 완전히 두절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면 앞서 왕싱 사건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죠? 게다가 가족들도 실종된 아들 찾아달라 경찰에 찾아갔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고요. 근데 왕싱 사건이 지금 막 공론화가 SNS를 통해서 되면서 그나마 왕쩌치의 사건 수사도 시작됩니다. 두 번째 제보도 있어요. 이건 더 심각하죠. 태국에서 납치됐다가 9개월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한 남성이었습니다. 가명 장신위인데 지난 2022년 5월 그는 방콕의 한 회사에서 회계사를 모집한다는 공고에 지원합니다. 합격만 하면 고액 연봉에 집까지 지원되는 조건이었어요. 얼마 후에 합격 통지를 받았고 기쁜 마음에 방콕행 비행기에 올랐죠. 앞서 두 사건처럼 공항에 가보니 픽업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태운 차량은 방콕 시내가 아닌 외곽 지역으로 향했죠. 이때 장신이가 좀 수상함을 느끼고 어디로 가는 거냐라고 물었는데 직원이 본색을 드러내요. 핸드폰을 빼앗더니 무자비하게 막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서 장신이가 내가 반항을 하면 나는 그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위협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항도 못하고 쭈그린 채 그냥 한참을 달렸고 결국 이 차가 도착한 곳은 아예 국경을 넘어서 미얀마 미야와디였습니다. 조직원들은 여권 빼앗고 그를 감금했죠. 그제야 장신이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납치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보니까 사무실에 한 1000명에 가까운 중국인들이 갇혀 있었대요. 또 행여나 이들이 도망갈까 아주 높은 벽으로 사무실이 둘러싸여 있었고요. 또 주변에는 총을 든 경비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이들을 감시합니다. 거의 교도소나 마찬가지예요. 납치, 감금된 모든 이들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에 동원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하루에도 수백 통의 그 전화를 돌리는 겁니다. 사기를 치고요. 장신이는 정말 하루아침에 범죄 조직의 노예로 전락해버렸죠. 보이스피싱 업무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자정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또 그날 할당된 목표를 채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가혹한 체벌이 내려졌죠. 개중에는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 잡히면 결과는 처참합니다. 조직원들이 가죽 채찍과 몽둥이로 막 무섭게 폭행을 해요. 뿐만 아니라 전기 충격기를 가져와서 고문을 하거나 물고문을 당하는 일도 다반사였고요. 차라리 피부가 좀 찢기고 멍드는 정도면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문 끝에 영구 장애를 입었고 아예 버티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목격했죠. 이 조직원들은 니네 앞으로 도망치면 이렇게 된다,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했는지 도주 한이에 손톱이나 이빨을 뽑았고요. 더 심하면 손가락을 자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탈출을 하려는 사람이 있었대요. 아예 장기를 적출한 뒤에 시체를 강에 버려버렸죠.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장신이는 무려 9개월을 버팁니다. 이쯤 되니까 탈출할 희망조차 사라져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적응한 척 행동하기로 합니다. 당시 그는 일반 보이스피싱 업무가 아니라 조직의 회계 업무에 투입되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회계 쪽 일을 잘 아니까요. 보스에게 고분고분하게 굴면서 점점 보스의 신임을 얻게 됐죠. 시간도 좀 흘렀겠다. 보스는 장신이가 감히 날 배신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감시가 소원해진 틈을 장신이가 노리게 되죠. 극적으로 가족과 연락할 타이밍을 얻었고 이메일을 막 보내요. 그리고 내가 납치됐다. 여긴 현재 어느 위치 내가 있다. 내부 사진, 재정 정보까지 다 이메일로 보냅니다. 이걸 확인한 가족들이 즉시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고요. 그렇게 2023년 2월 미얀마 국경수비대가 사무실을 급습하게 되면서 장신이가 납치 9개월 만에 구출된 거예요. 와, 정말 영화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죠.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처럼 태국에서의 납치, 실종 사건, 이게 지금 계속 있었다는 게 연달아 알려지는 거잖아요. 이건 곧 국제 문제로 이어집니다. 중국에서는 실종된 국민들 빨리 구하고 다 해결해 달라 라는 분위기가 거세졌어요. 그러자 서둘러 태국 총리가 나섰죠. 이 여론 잠재우지 않으면 중국과 태국 외교 분쟁으로 번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총리가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서 우리가 왕싱 사건 철저히 조사하고 또 태국 관광에도 안전을 기할게 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월 6일 저녁, 태국 경찰은 미얀마에서 실종된 왕싱과 앞서 중국인 남성 모델 양쩌치를 포함해서 순모치앙, 우자치, 린메일링, 쉬하우닝까지 총 6명을 구조해냅니다. 또한 여기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12명도 체포하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구조 과정이나 또 붙잡힌 범인들 신원에 대해서는 극비에 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출된 왕싱은 정말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결론적으로는 실종 3일 만에 구출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파는 상당했죠. 왕싱이 구조되고 나서 제가 감금된 곳에 최소 50명의 중국인이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앞서 구출된 사람은 6명 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상함을 감지했죠. 어쩌면 태국 정부와 범죄 조직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외교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소굴을 덮치긴 했는데 이 조직 자체가 다 위험에 빠지는 것을 우려해서 그냥 사건이 좀 커진 왕싱을 포함한 몇몇의 피해자만 석방했다라는 의견이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또 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가로 범죄 조직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또 범죄 조직과 결탁된 자기네 고위층을 보호해 주려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체포된 그 조직원들이 핵심 인물들이 아니래요. 대부분 하위 조직원들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태국 정부가 관광산업의 피해를 우려해서 아예 조직과 협상해서 피해자들 몸값 그냥 줘버리고 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구출된 6명 중에는 2명의 젊은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왕싱도 왕싱이지만 이들도 어쩌다 납치되었는지 그 스토리가 기가 막힙니다. 작년 2024년 12월 초예요. 21살의 린 메이링과 쉬 하우닝은 둘이서 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그러니까요. 어디 갈까 막 관광지를 검색하던 중에 웨이보에다가 장소를 좀 추천해달라라는 글을 올렸죠. 그러자 이때 자신이 태국에서 살고 있는 사업가라고 밝힌 한 남성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가이드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막 차량과 일정까지 알아서 준비를 해주겠다는 호의를 베푸는 거죠. 이게 좀 너무도 과한 친절이잖아요. 그래서 두 여성이 수상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남성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 신분증 또 자기 사무실 사진까지 모두 보여줍니다. 이후 며칠간 대화가 이어졌고 해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 않더라 해서 결국 두 사람은 그에게 가이드를 부탁하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12월 27일 두 사람은 늦은 밤 방콕에 도착합니다. 공항에 가보니 그 남성이 말한 대로 검은색 픽업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여성들이 차에 올라탔고 잠시 후 차량은 예상했던 대로 방콕 시내가 아닌 외곽으로 이동합니다. 그녀들은 여권과 휴대폰 뺏겼고요. 얼마 후에 또다시 다른 차량으로 옮겨 타게 돼요. 이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차량은 태국 국경을 넘어서 그 악명 높은 미얀마의 미야와디로 향했죠. 여기서 두 사람은 창문도 없는 작은 방에 감금됩니다.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하게 차단된 채 삼엄한 감시가 이어졌어요. 앞서 중국인이 보이스피싱 업무에 이용됐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좀 다른 케이스였습니다. 납치범들이 두 사람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가족들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몸값으로 각각 180만 바트 요구했죠. 인질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극적인 기회가 찾아와요. 메이링이 가지고 있던 애플워치가 와이파이에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즉시 자신의 위치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송했죠. 이걸 본 가족들이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또 이때가 마침 중국에서 왕싱 사건으로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중국, 태국, 미얀마 경찰이 합동해서 납치 대응팀을 이미 꾸려놓은 상황이었고요. 이제 메이링의 위치 정보가 파악되면서 경찰이 수색팀을 여기에 보냈고요. 그렇게 2025년 1월 9일 린 메이링과 쉬 하오닝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스토리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래도 이 피해자들은 모두 운 좋게 구출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무서운 건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들이 미야와디에 감금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중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일본인일 수도 있죠. 보통 몸값을 위해서 인질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 보이스피싱 작업에 동원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실종 중국인은 174명에 달하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이 소식이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하루빨리 억류된 자국민을 구출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죠. 또 유명인들까지 나서서 이거 사건 좀 해결해달라. 왜 안 해주냐. 비판을 합니다. 사실 그저 평범한 사람이 실종된 사건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수사를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또한 현재 이제 분위기가 아주 흉흉한데 중국 사람들이 태국의 무서운 현실을 깨닫고 다들 여행을 취소하고 있어요. 항공편 20%가 취소되었다고 하고 중국 여행객의 25%가 태국 여행 포기한다고 밝혔죠. 게다가 홍콩의 팝스타 한 명이 2월에 방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콘서트를 안전 문제로 취소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태국에서는 와, 이번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거 타격을 좀 입겠는데? 생각을 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 같은 사람도 또 외국 사람도 와, 태국이 그냥 웃고 떠들면서 관광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인신매매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태국은 아시다시피 관광업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황금알을 잃고 싶지 않다면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 글쎄요, 아쉬울 뿐이죠. 여러분, 미얀마, 라오스, 태국 국경 지역은 골든 트라이앵글로 불립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중국인뿐만 아니라 또 한국인에 대한 사기 범죄, 인신매매, 납치, 마약 사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2024년 태국 파타야에서 또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납치 살인 사건이 떠들썩했었죠. 이후 외교부가 여행 경보를 원래 3단계인 출국 권고에서 4단계 여행 금지로까지 상향했었는데요. 이렇게 단순한 금지 조치만으로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텐데 자국민이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역할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